당신 대체 누구 허락받고 여기 들어온 거야? 화장을 곱게 한 시어머니가 골목 끝 허름한 여인숙 앞에서 한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녁마다 이유 없이 사라지던 시어머니, 그리고 그 손끝에 담긴 묘한 온기.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엔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과거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 당신의 심장을 붙잡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6시만 되면 우리 집에는 묘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주방에서 저녁상을 차리려는 나와 달리 시어머니는 거울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빨간 립스틱을 꺼내셨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그냥 마실 좀. 짧고 단호한 대답 뒤에는 설명 없는 침묵이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옥 여사는 68세입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평생 농사만 짓다가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서울로 올라와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셨죠. 평소에는 시장에 갈 때도 파마머리를 비닐로 덮고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요즘은 매일 저녁 화장을 하고 나가십니다. 처음엔 노인네도 기분 전환이 필요하겠지 싶었지만 그 미묘한 웃음과 고개를 돌리는 눈빛이 점점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숨기는 게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시어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떨림이 설렘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평범한 외출과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나서실 때마다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6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정하고 우아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검은 모직 코트에 작은 핸드백을 든 모습은 마치 데이트를 나가는 젊은 여인 같았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왠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평생 반일만 하시던 거친 손에 반지까지 끼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편 현수는 회사 일로 바쁘고 고등학생인 아들 민호는 학원에서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면 시어머니와 둘이 남는 경우가 많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시어머니는 저와 함께 저녁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화장을 하고 어디론가 나가셨죠. 그 준비 과정을 지켜보면 마치 중요한 약속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봤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만 살짝 돌리며 금방 올게요라고만 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그런 떨림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눈빛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멀리 있는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저는 혼자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를 때의 그 조심스러운 손길, 현관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옷매무새를 다듬던 모습, 그리고 제 질문을 피하려는 듯한 시선 모든 것이 평범한 외출과는 달랐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2주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궁금증은 의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도대체 68세의 시어머니가 매일 저녁 화장을 하고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그것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화장대를 자세히 보니 평소에 쓰시던 것과는 다른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 산 듯한 파운데이션,
아직 많이 남아있는 립스틱, 심지어 아이섀도까지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것들을 사셨을까요? 시어머니가 혼자 외출하실 때 산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선물해 준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9시가 넘어서야 돌아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환하셨고 입가에는 미소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화장이 약간 지워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드셨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 누구랑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옛날 친구들이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왠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옛날 친구라면 왜 저에게 소개해주지 않으실까요? 왜 매번 혼자만 나가실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가실까요?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보니 평소에 끼지 않으시던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가 아닌 작은 보석이 박힌 예쁜 반지였습니다. 언제부터 끼고 다니셨을까요? 그리고 누가 선물해 준 걸까요? 궁금한 것들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시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이런 행동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저녁 준비를 도와주시고 함께 드라마도 보시고 손자 민호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살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외로워서 그러시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시다가 우리 집으로 오셨으니 나름대로 새로운 인생을 찾으시는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가족에게는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히 그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침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설레는 듯한, 기다리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는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시면서도 자꾸 시계를 보시고 거울을 들여다보시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저녁 6시만 되면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나가신다는 것을요. 그 모든 준비 과정이 마치 의식처럼 정확하고 신중했습니다. 특히 화장을 할 때는 한참 동안 거울을 들여다보시며 마치 누군가를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옷장도 언제부터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입으시던 편안한 옷들 사이에 예쁜 블라우스와 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언제 사셨는지 모르지만 분명 새로 산 옷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이에 비해 꽤 화려한 색깔의 옷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도 시어머니는 화장을 마치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6시 20분. 아이는 학원에 가고 남편은 야근. 오늘은 저 혼자였습니다. 오늘은 따라가 봐야겠다. 제 발걸음은 시어머니가 사라진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가니 시어머니는 이미 골목 끝에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빨랐고 방향도 확실해 보였습니다. 마치 정해진 목적지가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들키지 않으려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버스도 지하철도 타지 않고 걸음을 옮기시더군요. 주택가를 벗어나 상가 지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의 걸음걸이를 보니 이 길을 여러 번 다녀보신 것 같았습니다. 모든 모퉁이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한참을 따라가자 옛날식 가게들이 남아있는 오래된 골목이 나왔습니다. 곰탕집, 오래된 사진관, 문 닫힌 비디오 대여점, 마치 1980년대에 멈춰 있는 것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네온사인도 낡았고 건물들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곳에 시어머니가 무슨 일로 오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끝에 대호다방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낡은 한글 간판에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방이라니 요즘 누가 다방을 다니나요? 젊은 세대는 카페를 가지 이런 옛날식 다방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주저없이 그 문으로 향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낡은 음악 소리와 담배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호기심이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안을 살폈습니다. 빨간 비닐 소파와 낡은 테이블들, 그리고 오래된 주크박스까지 정말 옛날 다방 그대로였습니다. 테이블마다 앉아있는 중년 남자들과 구식 유니폼을 입은 여종업원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도 있고 평상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중 한 남자의 맞은편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있다니요. 그것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남자는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앞에서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평소 우리 집에서 보던 조심스럽고 작아 보이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소녀처럼 수줍어하면서도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 남자도 시어머니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다방 안의 분위기도 독특했습니다. 1970년대 가요가 흘러나오고 벽에는 옛날 영화 배우들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습니다. 그 안에서 시어머니와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어울려 보였습니다. 마치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갑자기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이런 사람과 만나고 계시다니요. 그것도 매일 저녁마다 말입니다. 도대체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시어머니와는 어떤 관계일까요? 왜 가족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잠시 후 다방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다행히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대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정호가 오늘도 와줘서 고맙네. 당신이 오라니까 내가 안 올 수 있나?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수많은 가능성이 스쳤습니다. 옛 연인? 숨겨둔 가족?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인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부르는 호칭도 당신이었습니다. 남편에게나 쓸 법한 호칭이었죠.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그 남자의 손을 어루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런 면이 있었다니요. 평생 농사만 지으시며 살아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로맨틱한 모습도 있으셨다니요. 시간이 흘러 8시가 넘었을 때 두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핸드백을 들고 그 남자는 시어머니의 코트를 입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마치 젊은 연인들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근처 전봇대 뒤로 숨었습니다. 다방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밖에서 보니 그 남자의 모습이 더 자세히 보였습니다. 키는 시어머니보다 조금 컸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있었고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중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응, 내가 또 올게. 두 사람은 골목 어귀에서 헤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고 시어머니는 집 쪽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길로 돌아서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만족스러운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립스틱은 지워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기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대호 다방에서 뵌 분 누구세요?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눈빛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마치 비밀이 들킨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따라가 봤어요. 어머님이 매일 저녁 어디 가시는지 궁금해서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옛날 아는 사람이야. 그럼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비밀스럽게 만나실 이유가 있나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깊은 시름에 잠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더욱 제 의심을 키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웃으며 말하더군요. 설마 우리 어머니가 그냥 옛날 친구겠지. 당신 너무 의심이 많아. 그 말이 오히려 제 심장을 더 조였습니다. 남편 현수는 직장 일에만 신경 쓰느라 집안 분위기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상해요. 어머님이 매일 화장하고 나가시는 것도 그렇고 그 남자와 손잡고 있던 모습도 엄마도 사람인데 친구 정도는 있을 수 있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외로우셨을 텐데 이제 좀 활기를 찾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야. 남편의 무관심한 반응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스킨십,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당신이라는 호칭까지 모든 것이 평범한 우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뒤따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같은 준비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화장은 더욱 정성스러워졌고 옷차림도 더욱 신경을 쓰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방이 아니라 허름한 여인숙이었습니다. 태평장이라는 간판이 걸린 오래된 2층 건물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지어진 것 같은 낡은 건물로 외벽은 시멘트가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 있었고 계단도 삐걱거렸습니다. 이런 곳에 시어머니가 왜 오시는 걸까요? 문 앞에서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다방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함께 여인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에게 손을 잡힌 채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으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여인숙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어머님은 왜 이런 곳에서 저 남자와 만나시는 걸까? 정말 단순한 만남일까? 아니면 생각하기 싫은 가능성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옷도 조금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우가 오늘 정말 고마웠어. 괜찮아, 당신이 힘들 때니까. 그들의 대화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각별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도착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시어머니가 돌아오셨는데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묘한 만족감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시어머니와 그 남자가 여인숙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우정이라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어머니가 정말 저런 곳에 가신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지만 사진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저도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남편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남편의 반응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우리 아버지야.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아버지라뇨?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내 친아버지 말고 나 어릴 때 우리 집 떠난 사람. 어머니의 첫사랑이자 법적으론 여전히 남편이야. 남편의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니요. 더욱 놀라운 것은 법적으로 여전히 남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시아버지는 뭐였을까요? 그럼 우리가 알던 아버지는 사실혼 관계였어. 어머니가 이혼하지 않으신 채로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거야. 나도 어릴 때 들은 이야기라 정확하지 않지만 첫 번째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어머니 혼자 나를 키우시다가 아버지를 만나신 거래. 남편의 설명을 들으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밀스러운 행동, 그 남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 그리고 여인숙에서의 만남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복잡한 과거의 연장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지금까지 연락도 안 하다가.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날 밤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셨지만 저희는 시어머니를 대면할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 복잡한 과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우리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평소보다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를 다시 뒤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현수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진실을 알아야 한다며 마음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장소였습니다. 한강 근처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그 남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따뜻한 보온병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보온병의 차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 현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친아버지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멀리서 봐도 그 남자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얘졌고 걸음걸이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구나.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움인지 원망인지 아니면 혼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진짜 아버지는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그 남자는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고 때로는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상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우가 병원에서 또 검사받으라고 하더라. 바람에 실려온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에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아픈 건 아닐까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주 만나시는 건 아닐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계속 곁에 있을 테니까. 시어머니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을 함께한 부부처럼 서로를 돌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이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난 후 근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들을 멀리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남자가 먹기 편하도록 음식을 작게 잘라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정말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현수야,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걸까?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몰래 지켜보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그 남자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간섭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도 가족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잖아.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의 상황을 알고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특히 시어머니 나이를 생각하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다시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벤치에 앉아 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남자의 손을 잡고 뭔가 간절하게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도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헤어지지 않고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지하철역 근처의 작은 모텔이었습니다. 또 저런 곳에 가시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친아버지가 이런 만남을 갖는 것을 보는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텔에서 나온 것은 2시간 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동시에 만족스러운 표정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시어머니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습니다. 정우가 다음 주에 또 보자. 꼭 와야 해. 알았어. 당신 몸 조심하고. 그들의 작별 인사를 들으며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었고 시어머니의 대답에는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물어봐야겠어.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저도 동감했습니다. 더 이상 몰래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 우리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보시더니 무언가 직감하신 듯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 없이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만나신 분 누구세요? 직설적인 질문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신 듯 했습니다. 너희들이 봤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게감이 거실 전체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가족이에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마음을 아셨는지 깊은 한숨을 쉬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그 사람은 내 첫 번째 남편이야. 드디어 시어머니 입에서 진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같았지만 직접 들으니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40년 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1975년에 그 사람과 결혼했어. 나는 20살, 그 사람은 25이었지. 가난한 시절이었어. 그 사람은 공사판에서 일했고 나는 남의 집 살림을 도와주며 돈을 벌었어. 하지만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다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977년 겨울 그 사람이 사채를 썼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거든.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던 시절이라 빚이 자꾸 늘어났어. 그 사람은 아무 말 안 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 남편 현수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 일이지만 어머니의 아픈 과거를 처음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1978년 봄 현수를 가졌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그 무렵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협박했지. 그 사람은 나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고 자기 몸을 담보로 맡겼어. 담보로 맡겼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절엔 그런 일이 많았어. 돈을 못 갚으면 사람을 데려가서 다른 곳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 거야. 탄광이나 원양어선 같은 곳에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말이야.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했다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날 아침 일찍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
쪽지 하나만 남기고 정호가 너와 아이를 사랑한다. 꼭 다시 돌아올 테니 기다려라고 써 있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끊어졌어. 사채업자들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어. 나는 혼자서 현수를 낳고 키웠어. 정말 힘든 시절이었지.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신 고생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러다가 현수가 5살 때 지금의 아버지를 만났어. 좋은 분이었어. 내 사정을 다 알면서도 현수를 친아들처럼 키워주겠다고 하셨지. 그래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 그럼 할아버지와는 결혼식을 안 하신 거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법적으로는 첫 번째 남편과 아직 결혼 상태였으니까. 이혼 서류도 없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혼으로 살았어. 하지만 30년을 함께 살면서 정말 행복했어. 그분이 진짜 남편이었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족사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는 혈연으로는 남편의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진정한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가을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 40년 만에 말이야. 처음엔 사기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었어. 목소리도 말투도 옛날 그대로였어. 40년 동안 어디 계셨대요? 탄광에서 10년, 그 다음엔 공장에서 20년, 마지막엔 건설 현장에서 일했대. 빚을 다 갚고 자유의 몸이 된 건 15년 전이었다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나에게 새로운 가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대. 그럼 왜 이제 연락하신 거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병에 걸렸대. 시한부라고 해. 길어야 1년 그래서 죽기 전에 나를 한번 보고 싶다고 했어.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한부라는 말이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주 만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님, 그럼 지금까지 그분을 간병하고 계신 거예요? 간병이라기보다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야. 40년 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마지막만이라도 함께 있고 싶어서. 시어머니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을 보며 저도 울컥했습니다. 이것은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이별 후에 마지막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님이 그래서 매일 나가셨구나.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화장, 정성스러운 옷차림, 그리고 비밀스러운 외출까지. 미안해, 현수야. 너희들에게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40년 전에 떠난 내 아버지가 돌아왔다고, 그리고 곧 죽는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시어머니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몰랐네요. 죄송해요. 아니야.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게 당연해. 가족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해서 미안해.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혼자 감당하셨던 마음의 짐을 털어놓으셨고 우리는 그 무거운 사연을 함께 나눠 가졌습니다. 그분 상태가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많이 안 좋아. 걷기도 힘들어하고 기침도 자주 해. 병원에서는 몇 달 못 간다고 하더라.
그럼 저희도 한번 배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수 아버지시잖아요. 저의 말에 시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그 사람도 현수를 보고 싶어 했는데. 물론이에요. 저희가 함께 도와드려야죠. 그날 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먼저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다 봤지? 이제 숨길 수 없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하셨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침대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앉으시더니 40년 전 이야기를 더 자세히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젯밤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아픈 내용들이었습니다. 1975년 5월에 그 사람과 결혼했어. 춘천 근처 작은 마을에서였지. 그때는 정말 가난했어. 신혼집이라고 해봐야 방 하나짜리 셋방이었고 가구라고는 이불과 밥상 하나가 전부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추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박태호야. 성격이 참 좋았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나한테는 정말 다정했지.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는데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안 했어. 그럼 왜 빚을 지게 되신 거예요? 내가 몸이 안 좋았거든. 결혼하고 1년 후에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 병원에 가니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수술비가 엄청났어. 태호가 여기저기 돈을 빌려왔지. 시어머니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자꾸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시절의 고생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시는 듯 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빚이 너무 많이 남았어. 태호 월급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지. 그래서 사채를 쓰게 됐어. 처음엔 조금만 빌릴 생각이었는데 복리로 이자가 불어나면서 감당할 수 없게 됐어. 1970년대 말 사채업의 실상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한번 사채의 늪에 빠지면 빠져나오기 거의 불가능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하기 시작했어. 하루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태호를 데려가겠다고 했지. 그때 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몸이 안 좋았어. 그래서 박태호 씨가 자신을 담보로 맡기신 거군요. 그래. 어느 날 아침에 태호가 내 손을 잡더니 정우가 잠깐만 기다려. 내가 꼭 돌아올게. 우리 아이 건강하게 낳으라고 했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냥 일하러 가는 줄 알았지.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신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아주머니가 와서 알려줬어. 태호가 사채업자들과 함께 어디론가 떠났다고. 그제야 무슨 일인지 알았지. 태호가 나와 뱃속 아이를 지키려고 자기를 희생한 거였어. 그 후로는 연락이 전혀 없으셨어요? 처음 몇 년은 편지라도 올까 싶어서 기다렸어.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더라. 사채업자들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혼자서 현수를 낳고 키웠어. 정말 힘든 시절이었지. 시어머니는 그때의 어려움을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현수가 5살 때 지금의 아버지를 만났어. 박정수 씨였지. 인근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었는데 내 사정을 다 알면서도 받아주겠다고 하셨어. 현수를 친아들처럼 키워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좋은 분이셨네요. 정말 좋은 분이었어. 30년을 함께 살면서 현수에게도
나에게도 진짜 남편이자 아버지였어. 그분 덕분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혈연이 아니었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박태호에게서 연락이 왔어. 40년 만에 말이야. 처음엔 정말 믿을 수 없었어. 목소리도 많이 늙었고 하지만 분명 그 사람이었어.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옛날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였어. 그 이장님이 아직 살아계셨는데 태호가 찾아와서 내 연락처를 물어봤대. 이장님이 서울로 시집왔다고 알려줬나 봐. 40년 동안 뭘 하고 계셨대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10년은 강원도 탄광에서 일했대. 정말 위험한 곳이었다고 해. 하루 종일 땅 밑에서 석탄을 캐는 일이었지. 거기서 폐병을 얻었대. 폐병이요? 그래. 탄가루 때문에 폐가 상한 거야. 그래도 10년 동안 참고 일해서 빚을 다 갚았대. 그 다음 20년은 부산 공장에서 일했고 마지막 10년은 여러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했지. 박태호 씨의 40년이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는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그 긴 세월을 혼자서 견뎌내신 것입니다. 그럼 왜 빚을 갚고도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가장 아픈 부분이야. 빚을 다 갚은 건 15년 전이었는데 그때 이미 나는 박정수 씨와 30년을 함께 살고 있었잖아. 태호는 자기가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대. 그냥 멀리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봐도 된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박태호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은 뒤로 물러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픈 선택이었을까요? 그런데 작년에 폐암 진단을 받았대. 젊을 때 탄광에서 얻은 병이 이제야 나타난 거야. 의사가 길어야 1년이라고 했대. 그래서 죽기 전에 나를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연락한 거야.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 박정수 씨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난 시점이었으니까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고민했어.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지. 40년 동안 나 때문에 고생한 사람인데 마지막 소원도 들어주지 못하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남아있는 애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계신 거군요. 그래.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고 있어. 병원 갈 때 따라가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태호가 너무 외로워해서 말이야.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다시 골목 끝까지 갔습니다. 이번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함께 가자고 하셨거든요. 남편 현수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40년 만에 친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호 다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태호 씨가 구석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특히 현수를 보실 때는 감격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정우가 이 사람들이 내 며느리하고 당신 아들이야.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박태호 씨는 한참 동안 현수를 바라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수야, 정말 현수구나. 이렇게 클 줄이야. 40년 전 갓난아기로 뱃속에 있던 아들이 이제 중년의 가장이 되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박태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수도 복잡한 표정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현수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예의를 지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박태호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감격해 하셨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이렇게 불러줘서 나는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시어머니가 분위기를 띄워주셨습니다. 박태호 씨는 현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궁금해 하셨고, 현수는 그동안 키워주신 할아버지 박정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정수 형님이 정말 잘 키워주셨구나. 나는 정말 고마워. 내가 못한 일을 대신해 주시고. 박태호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쟁 상대가 아니라 고마운 은인으로 생각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현수야, 아버지가 떠날 때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 하지만 매일 내 생각을 했어. 건강하게 태어났을까? 잘 자라고 있을까? 공부는 잘할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생각했다. 현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엔 낯선 분이었지만 그 진심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태호 씨는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자주 기침을 하셨고 말씀하실 때도 숨이 차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을 따라드리고 등을 두드려드리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병원 치료는 잘 받고 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태호 씨는 쓴웃음을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치료받을 게 별로 없어. 이미 많이 진행됐거든. 의사도 편안하게 지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너희 어머니가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야. 그제야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자주 만나고 계셨는지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간병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지내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병원 근처에 원룸을 하나 얻었어. 혼자 살기엔 충분해. 그런데 너희 어머니가 자꾸 걱정해서. 시어머니가 박태호 씨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두면 제대로 챙겨 먹지도 않고 약도 제때 안 먹어. 그래서 내가 가서 돌봐주는 거야. 그날 박태호 씨는 자신의 40년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탄광에서의 힘든 생활, 공장에서의 단조로운 일상, 건설 현장에서의 위험한 작업들, 모든 것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버텨낸 시간들이었습니다. 탄광에서 일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 하루 종일 땅 밑에서 일하는데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거든. 그런데 그때마다 정욱이와 현수 생각을 했어. 내가 죽으면 안 돼. 언젠가는 만나야 해라고 생각하면서 버텼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다만 아쉬운 건 현수 어릴 때 모습을 못 본 거야. 첫걸음마, 첫말, 학교 입학식 아버지라면 당연히 봐야 할 것들을 다 놓쳤지. 현수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박태호 씨는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게 보시면서 감격해 하셨습니다. 어머, 정말 잘생겼네. 이게 몇 살 때야?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에요. 학교에 잘 다녔구나. 공부도 잘했겠어. 부자간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어색함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4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혈연의 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이 되자 박태호 씨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서 등을 두드려주고 물을 가져오셨지만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제가 말했지만 박태호 씨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자주 있는 일이야. 조금 쉬면 나아져. 하지만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쉬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으신 후 조금 나아지셨습니다. 정말 미안해. 첫 만남에 이런 일이 생겨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가족인데요. 제 말에 박태호 씨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정말 고마워. 현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날 밤 박태호 씨의 원룸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두신 죽을 끓여드리고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수야, 아버지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할게. 남은 시간 동안 너희 어머니를 잘 돌봐드릴게. 40년 동안 못한 일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어. 아버지,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복잡한 과거였지만 이제는 함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는 한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태호 씨가 마지막으로 입원하신 것은 우리가 처음 만난 지 3주 후였습니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더 이상 집에서 지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가셨고 저와 현수도 번갈아 가며 간병을 도왔습니다. 병원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박태호 씨는 의식이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정우가 고마웠어. 마지막에라도 이렇게 함께 있게 해줘서.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마워. 40년 동안 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젊은 시절 헤어진 연인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만나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수도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박태호 씨도 아들과 보내는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현수야, 아버지가 내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는 훌륭하게 자랐어. 정수 아버지께 정말 감사하다. 아버지도 충분히 훌륭하셨어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거잖아요. 부자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40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라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박태고 씨는 우리 모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정우가, 현수야, 그리고 며느리 모두 고마웠어. 나는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40년 동안의 그리움이 이 한 달 동안 다 풀렸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박태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호야, 먼저 가지 마. 조금만 더 함께 있자. 정우가, 나는 충분해. 정말 행복했어. 이제 너는 편안하게 살아. 아들하고 며느리가 잘 돌봐줄 거야. 그날 밤 11시 30분 박태호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치 잠이 들 듯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박태호 씨에게는 다른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례식 내내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40년 만에 만나서 한 달 만에 영원히 헤어지는 이별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시어머니는 상주로 서셨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픈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어머님, 괜찮으세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셨습니다. 괜찮아. 슬프지만 태호가 편안해졌을 테니까.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쉴 수 있겠지.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매일 저녁 화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만날 사람이 없어졌으니까요. 대신 아침마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밥 같이 먹자.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가족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현수의 직장 이야기도 자세히 들으시고 손자 민호의 학교 생활도 꼼꼼히 챙기셨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많이 외로우시죠? 어느 날 저녁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외롭긴 하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태호의 마지막을 함께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40년 동안 미안했는데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었으니까. 며칠 후 시어머니는 박태호 씨의 유품을 정리하며 낡은 사진첩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1970년대 젊은 시절의 사진들과 현수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봐. 태호가 혼자 그렸나 봐. 사진첩 속 그림들은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아기 현수가 걸음마를 하는 모습, 학교에 가는 모습, 결혼하는 모습까지 아버지가 되지 못한 남자의 상상 속 아들의 일생이었습니다. 현수는 그 그림들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저를 사랑했구나. 그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 생각을 했대.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아 박태호 씨의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젊은 시절의 추억들, 박태호 씨가 마지막에 남긴 말들. 태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 현수를 훌륭하게 키워준 정수영님께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현수가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다행이다. 이제 안심하고 갈 수 있다고 했어. 저는 그 골목 끝에서 본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고 의심스러웠던 그 모습이 이제는 숭고해 보입니다. 그것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지켜주고 싶은 사랑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박태호 씨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어머니는 평안해 보이십니다.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들이 모든 것을 이해해 주니까요. 가끔 박태호 씨가 묻힌 공원묘지에 가시지만 슬픔보다는 그리움의 표정이십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랑을 이해합니다. 40년의 세월을 건너뛴 사랑,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은 마음, 그리고 가족을 위한 희생 모든 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현수도 박태호 씨를 진짜 아버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제사상에는 박정수 할아버지와 박태호 씨 두 분의 사진을 나란히 모십니다. 한 분은 키워준 아버지, 한 분은 낳아준 아버지로서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저녁마다 우리와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리고 가끔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참 신기해. 40년 만에 다시 만나서 한 달을 함께 보내고 헤어지다니 하지만 그 한 달이 40년보다 더 소중했어.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진심이 담긴 짧은 시간이 오히려 더 값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지금 우리 집은 이전보다 더 따뜻합니다. 시어머니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그 골목 끝 대호 다방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